오늘은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왜 말만 하면 자꾸 오해받을까? 왜 대화만 하면 이렇게 기운이 빠질까? 왜 나는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질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질문의 답을 굉장히 빨리 하나로 정리해버려요.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요. 원래 제가 이런 성격이라서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쉽게 쓰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를 더 멈추게 만들거든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유를 들여다보지 않게 돼요. 마치 이건 고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원래 그런 사람인 것처럼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대화를 정말 오래 들여다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서 대화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아주 천천히 여러 각도에서 풀어보려고 해요. 풀문 라디오 해지입니다. 우선 자존감이라는 말부터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상상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마치 있거나 없거나, 많거나 적거나, 키울 수 있거나 사라질 수 있는 무언가처럼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자존감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존감은 태양 같은 거예요. 태양은 사라지지 않죠. 흐린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태양은 항상 있어요. 다만 구름에 가려질 뿐이에요. 자존감도 그래요. 자존감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슴 안에 항상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자존감 위에 구름이 끼는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이 구름이 하루 이틀로 생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겹겹이 쌓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애써왔던 관계에서 갑작스럽게 이별을 경험하거나 열심히 헌신했던 자리에서 이제 당신은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을 듣거나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무시당했다고 느껴지는 순간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개인적인 사건보다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자존감이 가려졌어요. 비교가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 잘하고 있어도 항상 더를 요구받는 환경, 이런 것들 하나하나 구름이 돼서 자존감 위에 얹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나한테는 자존감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원래 자존감이 없는 사람인가 봐.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라는 건 자존감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구름이 많아진 상태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는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를 잘못 짚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가 오늘 제가 여러분이랑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존감이 구름에 가려진 상태에서 사람들의 대화에는 아주 공통적인 패턴이 나타나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비슷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남의 말을 잘못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진짜 잘 들어요. 상대 말 다 듣고 나서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못 듣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귀에 안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대가 한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머릿속이 이미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이 가려진 상태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대부분 비슷한 생각이 돌아다녀요. 첫 번째는 상대를 향한 공격적인 생각이에요. 너 나 무시하는 거지? 지금 나를 우습게 보는 거지? 왜 저런 말을 해? 상대가 실제로 그런 의도로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머릿속에는 공격당하고 있다는 해석이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거의 동시에 두 번째 생각이 따라옵니다. 이번엔 나를 향한 공격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는 또 그 말을 곱씹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잘 넘기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 두 생각이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하면 머릿속은 꽉 차요. 그 순간에 상대가 아무리 차분하게 설명을 해도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해도 그 말은 그대로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대화를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와 조금 조용해진 상태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그때서야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미 대화는 끝났죠.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뭘 원하세요? 이 질문 앞에서 말문이 막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원하는 거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의지가 없어서도 생각을 안 해봐서도 아니에요. 이 질문이 어려운 이유는 그동안 원하는 것을 묻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대신 이런 질문에는 익숙했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들 참고 하는데 너만 힘들어? 이런 환경에서 오래 지내면 사람은 어느 순간 이렇게 배우게 돼요. 내 욕구는 중요하지 않고 맞추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걸요. 그러다 보니 자기 희생은 괜찮은 선택이 되고 굴복은 갈등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힘들어하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기분이 어떠세요? 마음은 어때요? 이 질문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이건 열등감이나 우월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느낌을 말하는 언어 자체가 낯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데에는 익숙한데 느끼는 걸 말하는 거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억울하다, 서운하다, 흐뭇하다 이런 말들이 입에 잘 안 붙어요. 대신 설명은 많이 해요. 왜 그랬는지, 상황이 어땠는지, 누가 먼저 그랬는지.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은 말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멈춰서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의 강점은 뭐예요? 이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갑자기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요. 저 잘하는 거 하나 없어요. 저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강점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만 강점을 성과로만 배웠을 뿐이에요. 어떤 분은 저희 동네에 길고양이가 많아서 누가 알아주든 말든 편의점에 들려서 사료를 사서 주고 가요. 그분은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제 모습이 좋아요. 그게 강점이에요. 대단한 성과가 아니어도 돈이 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람을 설명해주는 모습.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앞에서 자존감이 가려진 상태에서는 왜 남의 말을 잘 못 듣게 되는지 왜 욕구나 감정을 묻는 질문 앞에서 멈춰서게 되는지를 이야기했죠.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요즘은 비교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요즘은 비교를 피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특히 SNS 이야기를 안 하고 자존감 이야기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먼저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SNS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SNS에는 분명히 순기능도 있어요. 사람을 연결해주고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게 해주고 외로움을 조금 덜어주기도 하죠. 문제는 SNS를 쓰는 방식이에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의도예요. 이 사진을 올릴 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기록하고 싶어서였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우리 마음에 남기는 흔적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좋아서 올린 건 반응이 없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인정받기 위해 올린 건 반응이 없으면 바로 허탈해져요. 괜히 올렸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 감정이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자존감 위에 구름을 하나 더 얹어요. 특히 이미 내 삶이 버거운 상태라면 SNS는 비교를 증폭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가 있고, 누군가는 성과를 내고 있고,
누군가는 행복해 보이는 연애를 하고 있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왜 아직 여기지? 나는 뭐 하고 있지? 그럴 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잠시 내려놔도 됩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에요. 조절이에요.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자극을 줄이는 건 굉장히 건강한 선택이에요. 자, 이제 자존감 회복 이야기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존감 회복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또 단단해지면 괜찮아질 거예요. 혼자서 잘 버텨야죠. 근데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자존감은 혼자서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은 관계 속에서 다친 만큼 관계 속에서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대단한 관계일 필요 없어요. 단 한 명이어도 돼요. 나를 평가하지 않고 조언부터 하지 않고 해결하려 들지 않고 그냥 그랬구나 라고 말해주는 사람. 이걸 수동지지라고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존재 자체로 지지해주는 관계. 이런 관계가 적어도 하나는 필요해요. 그리고 자존감이 많이 가려졌을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이 감정을 빠르게 뒤집는 방법이 있어요. 의외로 단순해요. 누군가를 돕는 행동이에요. 거창할 필요 전혀 없어요. 문을 잡아주는 것, 잠깐 짐을 들어주는 것,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때 사람의 눈빛이 달라져요. 아,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이 감각은 생각으로는 잘 안 생기고 행동으로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왜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면 대화를 망치게 되는지 조금 더 구조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거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의 구조 이야기예요. 우리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일 때는 뇌에서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잘 작동해요. 하나는 상대의 입장을 상상하는 능력, 즉 공감 능력이고요. 다른 하나는 상황을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차분할 때는 이런 말이 가능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잠깐만, 다시 생각해 볼게. 그런데 분노, 불안, 우울 같은 감정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 기능들이 점점 꺼지기 시작해요. 그때 뇌에서 주도권을 잡는 게 편도체예요.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활성화되면 뇌는 아주 단순한 결론으로 가요. 나는 지금 안전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 몸은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반응해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얼어붙거나. 이 상태에서는 대화를 잘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뇌의 목적이 연결이 아니라 생존이 되어버렸거든요.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판단하는 말, 비난하는 말, 강요하는 말, 비교하는 말, 당연이라는 말, 그리고 모든 걸 합리화하는 말.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힘이 약한 사람에게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참았던 말이 집에서 터지고 사회에서 눌렸던 감정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끝난 뒤에 가장 많이 후회합니다. 왜 하필 그 사람한테 그랬지? 앞에서 우리는 왜 감정이 격해질수록 대화가 무너지는지를 이야기했어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내 목적이 이해가 아니라 생존으로 바뀌고 그 상태에서는 말이 연결이 아니라 무기가 된다는 것도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대화를 잘하려고 애쓸까요? 많은 사람들은 대화의 목적을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상대를 설득하는 것, 내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 근데 이렇게 접근할수록 대화는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관계가 멀어지는 경험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말로는 이겼는데 마음은 완전히 틀어져 버린 순간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대화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연결이에요. 문제 해결은 나중이어도 돼요. 연결이 먼저예요. 이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그건 상대를 움직이지 못해요.
이제 조금 더 가까운 관계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받는 관계는 항상 가장 가까운 관계죠. 가족, 연인,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이 관계에서는 사소한 말에도 유독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가장 약한 상태로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약함 속에는 각자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라는 건 과거에 다쳤던 기억, 충족되지 않았던 욕구,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말 하나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현재의 상대에게 과거의 감정을 던지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 대화는 이렇게 흘러가요. 왜 그런 말을 해? 너는 항상 그래. 하지만 이걸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너의 말에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사실은 예전에 어떤 기억 때문인 것 같아.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나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과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사과하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물론 이 말도 필요해요. 하지만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야 해요. 내가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예민해졌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 이 말은 상대에게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나를 이해하게 됐어 라고 말하는 사과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거절이에요. 우리는 거절이라는 말을 들으면 관계가 깨질 것 같고 상대가 상처받을 것 같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고 참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보면 거절은 관계를 끊는 행위가 아니라 조율에 더 가깝습니다. 상대의 욕구를 이해하고 내 욕구를 설명하고 그 사이에서 선을 긋는 것. 이게 건강한 거절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부탁이 왜 필요한지는 이해해. 근데 지금의 나는 그걸 감당할 여유가 없어. 또는 이번에는 어렵지만 이런 방식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 이건 상대를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려는 말이에요. 그리고 대안이 없을 때는 그냥 솔직해져도 됩니다.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은 것 같아. 이 말이 차갑게 들릴까봐 우리는 망설이지만 애매한 동의보다 명확한 거절이 관계를 덜 상처 입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꼭 남기고 싶어요. 사람의 모든 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부탁이거나 감사이거나. 겉으로 보기엔 비난처럼 들리는 말도 조금만 번역해보면 대부분 부탁이에요.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 말은 나를 좀 더 신경 써줘 라는 말이고 엄마 미워 이런 말은 엄마 나 좀 봐줘 이런 말이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말을 덜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지금 부탁일까 아니면 감사일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대화가 자꾸 어려워지는 건 원래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 위에 구름이 많아져서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원하는지, 지금 내가 뭘 느끼는지 그 질문 앞에서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나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한번 봐주면 좋겠어요. 풀문 라디오 혜지였습니다.